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걱정과 달리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중에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3,20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98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나 FOMC 회의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등 여전히 변동성 장치들은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뉴욕 증시는 전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자재 가격의 폭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인플레 공포 때문에 현재 1,910달러까지 넘어가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중이고요. 유가 역시 67달러를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우리 시장 어떤 영향 미칠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5월엔 팔고 떠나라라는 증시 격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올해 5월은 어땠을지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모바일 증강현실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LG 이노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쿠팡 연합이 뜰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화요일장 전에도 활짝 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작전 키워드 시간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5월엔 팔고 떠나라,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월가의 오랜 격언이 있죠.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영어로는 sell in May라고도 하는데 올해 5월은 조금 다른 때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 다우존스 지수가 총 1.9%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1.5% 떨어지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소비가 좀 워낙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중반에는 또 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과매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번 달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5월달 시장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2021년이 반이 후딱 갔습니다. 네, 이제 반이나 남았나요? 반밖에 안 남았나요?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월은 빨리 가고 있는데 내겨져도 빨리 갔으면 하는 조바심은 생기겠지만 또 시장이 또 그렇지가 않죠. 5월달 같은 경우 또 보다 보니까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7개월째 7개 양봉이 쭉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5월달도 어떻게 보면 지수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재미없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재미는 없었고 또 외국인들이 MSCI 리밸런싱 한다고 계속 팔아대고 팔아대고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양봉이 보였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겠지만 에너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에 다른 쪽이 얼만큼 또 열일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별로고 내가 갖고 있는 시총 상위 중위 종목들이 별로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5월달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4월달 같은 경우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는 한국의 대표 코스닥 코스피가 저 위였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리드를 했었죠. 근데 5월달은 끝나고 나보니 반대로 가면서 가장 좀 축 처진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때 약했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가장 많이 오르는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계속 혼자서만 유일하게 상승하는 섹터도 없고
반대로 강했으면 또 약해지고 하는 어떤 자연의 법칙, 무슨 돌을 닦는 기분인데요. 네,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또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상해 중국 지수는 올해 들어서 잘 못 갔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MSCI 리밸런싱을 하면서 중국 쪽의 편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좀 더 도움을 받았던 게 5월 달인데 상대적으로 그 반대에 있었던, 즉 어느 정도 많이 오르고 선전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에 시달렸던 쪽은 한국에 관련된 물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단 5월에 글로벌 증시와의 차이를 이어가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 갭을 또 6월 달에 줄이느냐 모르겠습니다.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네, 그거를 알면은 여기 안 있죠, 저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지수만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수를 봤었을 때 참 코스피는 톱니바퀴처럼 참 어렵게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코스닥은 크게 쌍바닥 만들고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수와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5월 한 20일대까지는 강한 외국인들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방어했다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힘이 좀 떨어지는 상황 쪽에서 상대적으로 기관이 매수가 살짝 들어오는 모습들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은 여전히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모두 다 연기금이 스탠스를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 특히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줄였던 비중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6월 달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5월 달 국내 증시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지수와 고객예탁금, 신용잔고 모두 같이 한눈에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그 브라운색, 그러니까 갈색으로 표시된 게 고객예탁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객예탁금이 한때는 또 70조 원대까지도 늘었다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도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5월 달 같은 경우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계속 유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0조 원, 63조 원대 부근에서 달랑달랑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보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고객예탁금 쪽에서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동성 쪽에서 한 축이었던 예탁금이 그렇다고 60조 원대가 적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간 힘이 딸려간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시중잔고는 거의 지수와 함께 고공행진 중이죠. 지난번에 비해서 한 23조 원대에서 한 1조 원 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시장엔 외부 충격, 즉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또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점의 부담감이 커져 있는 이런 신용 잔고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국내 시장도 자체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신용 쪽에서 보여진다는 쪽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를 노리고 공매도를 또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진폭이 커질 수 있는, 즉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고 올라올 땐 또 빠르게 반등하고 하는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들도 살짝 눈길이 가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달러 유가 금리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달러화는 일단 최근에 위안화가 초강세입니다. 위안화가 이렇게 14년 만에 이 정도로 강한 흐름들로 보이는 얘기는 특히 이번에 외화 지준율을 올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국 입장 쪽에서 상대적인 금리의 압박들에 대한 그러니까 즉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 미국의 달러와 약세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 쪽에서 앞으로 계속 달러가 약세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은 하나 유로화나 중국의 위안화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자체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는 모멘텀이 계속 확보가 돼야 그나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변화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달러가 90대 이탈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힘들 것 같고요. 적어도 6월 중반 때 FOMC 회의 끝나고
계속 이런 분위기가 달러 약세로 몰아가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또 테이퍼링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달러화는 또 강세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때 위안화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달러화의 추이가 90대에서 추가 약세로 가는지 아닌지를 계속 간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지겠죠. 게다가 두 번째로는 유가입니다. 유가 꾸준히 올라오는데 지금 나오는 이슈는 공급 이슈보다 어떤 수요 이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6월달 또 메모리얼 데이로 휴가 비슷한 연휴가 이어지는데 이동량이 작년 대비해서 60% 늘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동량이 늘면은 미국 같은 큰 나라는 당연히 자동차를 타고 움직일 텐데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 화석 연료와 관련된 쪽이 또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일단 기반이 수요가 가시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탄력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유가가 급하게 하락할 요인들은 아직은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어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6.6대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만약에 또 금리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3, 4일 아니래도 1.7대까지 또 직전 고점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한숨을 돌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추적해야 될 대표적인 흐름들인데 일단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과거 한 5월 중반보다는 좀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유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업종별 투자자 쪽으로 봤었을 때 어느 쪽을 제일 많이 매매를 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개인은 전기전자사랑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잘 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겠죠. 이쪽만 집중 공략하고 나머지는 다 팔고 있습니다. 제가 화학 쪽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화학 쪽은 대표적으로 2차전지 쪽이 비중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일단 다 아는 거 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개화한다는데 계속 화학 쪽에 올인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시장은 또 반대로 가고 있고 공매도 추이를 봤었을 때도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일단 물론 전기전자 업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모아가기로 마음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끝까지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삼성전자 모아간다는 전략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해서 8만 원대 반등해서 8만 원 5천 원대 약 한 5% 정도 수익 냈다고 바로 팔고 나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한 5년, 10년은 모아가겠다라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좀 약합니다. 그와 함께 또 외국인들 쪽은 계속 팔았는데 그래도 상 쪽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운수창고 통신입니다.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운수창고는 또 조선 쪽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와 함께 기관은 그래도 약간 좀 변화가 좀 다변화됐습니다. 음식료 샀고, 의약품 샀고, 운수장비업 이쪽을 매수를 많이 했던 얘기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기관 쪽이 가장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자동차 쪽을 바라보는 입장은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 쇼티지 나고 있죠. 게다가 또 해상운이 올라갑니다. 수출할 때 비용 늘어나죠. 게다가 철강 같은 원자재 가격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의 여러 가지 부담감이나 어떤 출하가 제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해서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다는 얘기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장 특히 점유율은 계속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높아가고 있다는 쪽과 함께 전기차 쪽에 대한 변화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금융주 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변화는 어차피 지금 같은 초저금리는 이제 지나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쪽을 봤을 때 아마 5월 달에 나올 수 있는 투자 지표 쪽으로 보게 되면 기관이 사는 섹터들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쪽도 한 번쯤 염두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달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어떤 동향 가지고 갔는지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챙겨드렸고요. 이 기관이 주목하는 섹터를 함께 지켜보자. 자동차나 금융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6월 1일입니다. 우리가 6월 달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김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지금 2021년의 절반가량이 지나간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가 많이 궁금한데 특히나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뭐 FOMC 회의나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도 그렇고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까지 좀 많은 변동성이 있는데 오늘 시장 대응부터 6월 한 달 동안은 어떤 섹터군들 살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슬픕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저희가 먼저 예. 보기 전에 두 번째 작전 키워드를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6월 증시는 이라는 주제네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6월 달을 바라보는 쪽도 일단은 5월 달과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크게 기대를 너무 높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나마 지금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하고 그 때문에 고생했던 부분들은 제거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소한 그래도 글로벌 시장과는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한시름은 놓는데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글로벌 증시가 또 자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또 그때로 고스란히 받는 게 또 한국 증시의 특성이죠. 이런 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6월 달은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글로벌 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정책과 관련된 FOMC 회의 쪽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 이쪽에 대한 변화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FOMC 회의는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압박들이 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 연준이 드디어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불확실성, 불안감 이게 가세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또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연준이 인내심 갖고 바라본다라고 했으니까 이번 6월 달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퇴짜도 안 꺼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커지는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는 6월 중반 때쯤 가게 되면은 나토 회담과 함께 미러 정상회담 그리고 또 G7 정상회의 뭐 이런 각종 국제 정상회담과 관계들로 이어지는 회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과연 지금처럼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이제 계속 증폭시키느냐. 특히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것도 조사를 시켰죠.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개연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결과가 나와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미국의 입장 쪽에서는 이제 청구서를 내밀겠죠. 근데 이게 청구서가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즉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 국가가 다 중국을 지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대 중국 이런 약간 흐름들이 나오면서 압박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렇게 중화 사사고로 똘똘 뭉쳐져 있는 쪽에서 또 강한 반발이 나오겠죠.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들 이런 쪽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하나의 또 앞으로의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크게 하락해서 어떤 중장기 추세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저는 어떤 아직 뭐 테이퍼링 논의도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홀딩 전략, 모아가는 전략은 맞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의 흐름들 눈치를 봐가면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 계좌가 100% 중에서 한 60, 70%는 중장기로 절대 안 건드려 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크게 영향 안 받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 30, 40%는
유동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현금을 줄였다 놨다 하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단기적으로 접근하다가도 시장의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딱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도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일단 자동차 부품주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건설과 건자재 쪽도 지금 업황 초입 국면이다. 특히 2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반영이 될 텐데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높다는 쪽과 함께 해외 수주까지 조금 더 플러스가 되게 되면 좋겠는데 아직 이 부분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음식료 쪽입니다. 의외로 음식료 쪽 괜찮은데 이쪽이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같이 올렸죠. 근데 곡물 가격이 이제 약간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내릴까요? 절대 안 내립니다.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지겠죠. 게다가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음식료 업종의 수혜가 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금융주는 마찬가지로 금리 이런 흐름보다 쌉니다. 다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포트폴리오에서 한 10%는 가져가시라. 적어도 한 1, 2년 동안을 바라보시면서 싼 걸 이용하자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대응할 가능하다는 쪽으로 금융주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쪽들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6월 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과 포함해서 또 자동차가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6월 달에는 어떤 섹터를 저희가 눈여겨서 체크해 봐야 할지 챙겨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조금 상승 마감을 해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전일 뉴욕 증시가 좀 휴장을 했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 메타버스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리포트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바로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모바일 증강 현실 길라잡이라는 제목과 함께 바이 의견을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패권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앞으로 어떤 주가적인 전망 나와 있을지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한 업종 안에서 기업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키움증권에서 5월 17일 발간된 리포트이고요. 메타버스, 이제 XR이라고 하는 혼합 현실에 있어서 하드웨어 시장을 조금 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IT 하드웨어 측면에서 AR도 그렇고 VR 그리고 XR까지도 확장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하드웨어 기술 토대 위에 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기 시장은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발달이 되었고요. AR은 이제 모바일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향후 이제 구글 글라스나 애플 글라스처럼 AR 글라스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하드웨어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애플은 22년 VR 헤드셋을 출시할 전망이고요. 23년 되면 AR 글라스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애플의 이와 같은 XR 기기 시장의 성장, 애플이 쏘아 올린 XR 기기 시장을 본다면 고글 형태로 HMD라고 하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면 글라스나 콘택트 렌즈 형태로 핸드헬드라고 해서 좀 휴대성이 강화된 그리고 작은 크기로 조금 디바이스 형태로는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양을 보면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HMD라고 해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현재까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뭐 닌텐도와 같이 손에 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뭐 가상현실, XR, 혼합현실까지도 뭐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모바일을 활용한 그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고요. 애플인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라는 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까지도 증강현실 장치로 뭐 폭넓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AR, VR, 결국엔 핵심 기술로 좀 본다면 TOF, 3D 센싱이라고 좀 불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이폰 12, 12 프로부터 TOF 3D 센싱 모듈이 채용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차원의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센싱 모듈이 정말 가장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은 이 센싱 모듈 기술을 라이다 스캐너로 좀 불리우고 있습니다. 명명을 했는데 이 라이다 스캐너 같은 경우에 송신기에서 쏜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기반으로 이 절대 심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AR, VR, XR에 구현을 해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간 내에 다양하게 들쑥날쑥한 표면들을 표현하는데 구분하고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TOF 3D 센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다이렉트 TOF 기술을 채택을 했고요. 삼성과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TOF 기술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다이렉트 TOF는 시간차로 거리를 계산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TOF는 시간차로 거리를 계산하고 있고 삼성과 화웨이가 쓰고 있는 인다이렉트 TOF는 수신 파동의 위상차로 거리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TOF 방식은 이 XR, AR, 가상현실을 구현하는데 방식이 다를 뿐 필수 그리고 핵심 기술이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TOF 모듈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LG 이노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여기까지 리포트에 설명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향 TOF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LG 이노텍인데 낮은 전력 소모 그리고 장거리 인식 그리고 고신뢰성 및 안구에 있어서도 안전을 최적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강점이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도 4개 모델 중 2개 모델에 TOF 모듈이 채용될 전망이고요. LG이노텍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3D TOF 센싱 모듈을 개발 및 공급하려는 MOU 체결을 진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R 글라스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입지를 가진 기업이 LG 이노텍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오늘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모바일 증강 현실의 길라잡이다라고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AR, VR, XR에 대한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핵심 모듈이 TOF 3D 센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느 회사가 우리의 모듈을 납품을 받고 있느냐,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애플향 모듈 공급 핵심 파트너 기업으로 LG이노텍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깐깐하기로 소문난 애플이 LG이노텍의 모듈을 조금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술력으로는 이미 인정을 받았다라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모바일 증강현실을 조금 뛰어넘어서 결국엔 앞으로 나올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채택 모델 수가 증가하면 결국엔 LG이노텍의 모듈 납품도 증가한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경쟁 환경 그리고 경쟁사 대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곧 추가적인 도약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28% 증가한 8조 7천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는 66% 줄어든 반면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고 보면 116%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으로 이 기업은 조금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총 매출액 컨센서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은 22% 성장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6%,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67%까지도 성장이 조금 전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년도부터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해서 20년도에 20% 내외의 매출액 성장을 올해는 22%까지 이끌어가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3% 정도에서 46%까지, 당기순이익도 130%에서 160%까지 결국엔 수익 극대화를 이루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좀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기업을 말씀드릴 때에는 미래 성장 동력이나 이 추세를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된 전장 부품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연료를 중심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운행 방식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이 대세로 자리매김할 텐데,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라이다 센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대의 카메라, 그래서 테슬라와 넌 테슬라 두 가지로 나누게 됐는데, 이 자율주행 카메라와 관련한 그러한 모듈, 센서 그쪽으로도 수주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TOF 3D 센싱 관련된 모듈에서의 매출과 그리고 전장 부품에서 발생하는 매출, 이 두 축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살펴본다면 바닥 권역을 수년간 다졌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주 저위험 구간이라고 한다면 기술력이 있다면 공포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년간의 차트를 열어놓고 이러한 추세를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바닥 이후에 바닥에서부터 상승했던 그런 기간,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선상 하나하나 이렇게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있어서도 이 추세를 한번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또는 연중으로 봤을 때에는 16만 원 언저리가 새로운 지지 바닥이 조금 마련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2, 3년 동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바닥으로는 16만 원 선이 다시 한번 짚어지고요. 최근의 추세 바닥으로는 18만 7천 원, 8천 원 언저리가 새로운 바닥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6만 원에 있던 주가가 20만 원까지도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추세선상 다시 한번 이 추세의 바닥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을 때 살펴보시면 좋을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화전자나 옵트론텍,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에 LG이노텍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기보다는 추세선과 맞닿았을 때 접근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기술적 분석 드렸고요. 그리고 LG이노텍의 올해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먹거리로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이 두 축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업은 추세의 선까지 오기를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보유자분들이라면 수익률 극대화하기 가장
최적기가 올해 2021년이 아닐까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함께 업로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클립 영상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셔서 함께 나누기에 좋은 6월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또 업종이고 종목인데 앞으로 지금이 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또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살펴보시고 16만 원 바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하는 주유소 포트 시간인데 먼저 주유소 포트 어떻게 운용하는지 원칙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종목들을 모두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만나보시죠. 네, 포트 종목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이미 수익률 달성하고 청산을 한 상태죠. 빅텍도 손절을 한 상태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0.6% 정도 수익 보고 있고 현대코퍼레이션은 약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랩은 5월 10일에 들어와서 1.34% 정도 수익률 올려가고 있고 CJ ENM은 5월 17일 편입돼서 10% 넘게 수익률 달성 중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5월 25일 가장 최근에 들어왔는데도 7%가량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포트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네, 역시 네. 이주연 위원님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지금 CJ ENM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벌써 10%를 넘겼는데 또 전거래일에서도 5%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또 이 콘텐츠 투자 제작에다가 5년 동안 5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또 이슈를 남겼더라고요.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런 영향들 오늘 또 시장에 있을까요? 일단 무거운 종목이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한 3조 6천억, 최근에는 이렇게 한 5조 이하, 10조 이하 종목들은 그렇게 무겁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에 매물이 좀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 또 이런 한 이틀 정도 음봉으로 단봉으로 이렇게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뉴스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조 원 정도 콘텐츠 시장에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이제 전년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이제 냈는데요. 그때 티빙에 4천억 정도의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 실적을 좀 안 좋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와 실적이 비슷할 거다. 딱히 안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내면서 급락이 나왔고 이때부터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모아서 받아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음봉에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추후에 이런 이제 시세가 나올 것을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CJ ENM과 필적한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컨텐츠 좀 강자라고 해야 할까요?
CJ E&M을 비롯해서 뭐 J 컨텐트리까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J 컨텐트리 역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단연 뭐 CJ E&M 국내에 가장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CJ E&M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5년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뭐 거의 1년에 1조 가량을 이제 이런 드라마나 예능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분명 다양한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티빙이라든지 아니면 CJ E&M의 이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CJ E&M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티빙이라는 이 OTT 플랫폼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국내에 지금 현재 그 OTT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티빙 같은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면 KT의 시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진행하는 웨이브라는 그런 OTT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세 개가 가장 그 큰 이 OTT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카카오 TV가 지금 현재 이러한 OTT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6월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일정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웨이브 그리고 시즌 등이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오리지널 우리만의 이런 컨텐츠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한 것 같고요. 아마 이 국내 OTT 업체들 간의 합병 이슈들이 앞으로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규모의 경제에서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자 수 증가폭이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좀 앞으로 콘텐츠에 투자를 더 해야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중소형 콘텐츠 관련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CJ E&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뭐 대단하게 시세가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바닥권에서 오른 게 거의 한 15%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진 매물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올 초에 한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인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은 이 트렌드를 유지를 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아까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거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나오는 이런 이슈들 5조 원을 투자를 하고 OTT 쪽으로의 방향을 굉장히 강하게 선회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뭐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큰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CJ E&M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 트렌드를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면
아마 전고점인 17만 4천 원, 17만 5천 원 부분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도 나와줄 가능성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고점의 저항 라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저항까지는 일단 상승을 한다고 보시고요. 이후 돌파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갖다가 조금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TT 시장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나 CJ E&M은 앞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 시장을 점유해 나가겠다라는 포부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좀 살펴볼 질문이 있는데요. 전일 한국 맥널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5% 이상 급등을 한 건데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과 관련해서 현재 정말 독점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쿠팡에 관련해서 이 반쿠팡 연합들이 앞으로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도 계속 관여를 하면서 주가 상승까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신세계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주들 오늘 흐름 어떨까요? 네, 전일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사실 이제 지난달 3일에 이미 이제 일정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예비 입찰을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롯데쇼핑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세계그룹, 이마트 그리고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MK 파트너스 사모펀드죠. 이곳에서 이제 예비 입찰의 적격 후보자 명단, 그러니까 숏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 내에서 뭐 우선순위로 이제 협상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6월 7일 날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입찰에서 과연 누가 이번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이제 G마켓, 옥션, 그다음에 G9 등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오프라인에서의 매출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이 온라인상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마켓에도 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중에서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런 이커머스 쪽으로의 이제 변신을 좀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시대가 이제 변하는 만큼 뭐 로켓 배송처럼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배송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기업들이 변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이베이 코리아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관련주들 흐름 보면 최근 이제 소비 심리가 좋아졌다라는 얘기와 함께 소비 관련주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좀 괜찮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롯데쇼핑 뭐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주들이 이번 이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부분에서의 그 소비 개선될 여지를 보고 지금 현재 주가 상승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일정이 다가오는 7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본입찰 전까지 기대감에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이런 입찰이 있게 되면 입찰 당일날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종목들마다 이렇게 좀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시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이제 관련 종목들이 현재 우상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일정 전까지의 기대감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의원님께서 한국 맥널티 앞으로도 이 인수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자 시장에서 짚어볼 만한 이슈들과 특징 종목들까지 꽉꽉 챙겨서 채워드렸는데 바로 저희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더 자세한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